지금 맞습니까? 네. 네. 시작할까요? 네. 예. 오늘 소유와 전쟁자 에리 프롬 네.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그 르긴의 소설 네. 하고도 맥락이 생각이 많이 같은 나죠. 소설이죠. 네. 예.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소유의 나라, 네. 뭐 그 존재의 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 여기는 좀 더 이론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 빼앗긴 사람들, 빼앗긴 자들이라고 하는 르긴의 소설이 1974년인가 나왔고요.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는 1976년에 나온 그 비슷한 시기에 소설이고, 그 다음에 철학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도 그게 어느 게 먼저 나왔나 막 찾아봤어요. 네, 네. 르긴이 먼저죠. 네네. 근데 이미 뭐 소유냐 존재냐에 나오는 에리 프롬의 사상은 그 전에 이미 여러 책에서 언급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뭐 르긴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기 네. 힘들 것 같고, 아무튼 1970년대 초반의 어떤 네. 유럽이나 미국의 지적인 분위기 네. 같은 걸 반영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에리 프롬이 그 책을 쓸 무렵은 거의 70이 넘은, 그러니까 1900년생이니까 76세죠. 네. 80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80에, 나이 80에 돌아가시기 전 4년 전에 쓴 책, 마지막 책이라 그래도 괜찮아요. 그 뒤에 존재의 기술이라는 책도 쓰곤 합니다만, 거의 뭐, 네. 가장 맞는 애. 그런 점에서 흔히들 그 에리 프롬의 사상을 총집결한, 네. 총체화한 그런 책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 책이 70년대에 이미 번역이 되어가지고 77년, 78년에 번역이 되더라고요. 이미 그 전에도 이미 빨리 됐다고요? 에리 프롬은 상당히 독자가 많았던 시절이고, 70년대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좀 암울했던 시기잖아요. 사실은 그 에리 프롬이 그 마르크스주의자는 아니었지만 이미 그 시대에 상당히 그좀 뭐라 할까 위험한 책으로, 그러니까 유신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 뭐 많은 책들이 검수가 되었지만 이 책도 뭐 일종의 검수가 된 그런 에리 프롬의 사상이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좀 사회주의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 책이라고들 이제 회자가 되기도 했었죠. 어쨌든 간에 77년, 78년에 이 책이 번역이 되고, 우리 독자들이 상당히 많았던 책입니다. 그 전에 이제 이 법정선님의 무소유라는 책도 나와요. 이게 76년인가 같은 비슷한 시기에 나오는데, 소유와 존재냐라고 하는 에리 프롬의 책과 법정선님의 무소유라는 책이 반드시 그 맥락이 닿는 부분은 아니지만, 조금씩 다른 색깔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은 어떤 취지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특히 에리 프롬도 그 소유와 존재냐에서 불교의 어떤 가르침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법정선님의 책은 불교를 기반으로 해서 그 무소유 사상을 보다 쉽고 알기 쉽게 사람들에게 전달했다는 점에서 같은 류에, 그러니까 르긴의 책이 훨씬 그 뒤에 번역이 됩니다만은 서양에서 르긴이나 에리 프롬이 나오던 그 시기, 그러니까 에리 프롬의 그 소유냐 존재냐가 번역되었을 때 같은 해에 76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법정선님의 무소유가 또 출판이 되어서 대단히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었다는 것은 이 유신 시대가 사실은 조근대화다 뭐 잘 살아보세요 하는 새마을 노래로 상징되는 일종의 경제적인 발전, 이게 굉장히 구가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때문에. 근데 그런 시대에 어떤 뭐라고 할까 좀 이 반대라고 할까 네. 또 그런 풍요나 경제 발전이나 근대화가 이미 70년대에 오게 되면 정치적인 어떤 유신 체제라고 하는 상황만이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또 이 노동 문제라든가 이런 빈곤 문제가 더 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반성으로부터 무소유나 어떤 소유가 아닌 전제에 대한 어떤 논의가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끌지 않나 이렇게 짐작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 점인데, 근데 그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에리 프롬이 책을 쓸 때는 조금 미국도 닉슨 정부가 이제 들어서고 닉슨 결국 나중에 워트게이트 사건으로 쫓겨납니다만은 미국 사회에 수십 년 들어오면서 그냥 보수적인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60년대에 이른바 그 학생운동 68년 학생운동을 비롯해서 존 파워를 비롯해서 60년대 말 70년대 초반에 어떤 진보적이었던 유럽의 분위기가 76년, 70년대 후반에 들어가게 되면 대단히 좀 어두운 그런 좀 비관적인 그 분위기로 미국이 닉슨 체제, 보수 체제로 들어서면서 그래서 에리 프롬이 그 전에 이 희망의 혁명이라든가 건전한 사회라든가 이런 70년대 초반의 책들을 통해 가지고 대단히 좀 이 낙관적으로 서양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전망했던 그런 어떤 비전이 긍정적인 비전이 조금 이 부정적으로 바뀌는 분위기가 이 책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 자체 제목 자체가 소유 존재라는 제목 자체가 에리 프롬은 존재해야 된다, 존재지향해야 된다. 이 존재라는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자꾸 소유지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어떤 그 반성으로부터 지금까지의 그런 소유지향, 그 강화되는 시장지향의 어떤 풍향을 좀 말하자면 그 방향을 좀 중단하고 보다 존재에 치중하는 존재 양식에 입각하는 그런 삶을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이 책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소유냐 존재냐라고 했을 때 소유가 무엇이냐는 것은 우리는 뭐 대충 구체적으로 알 수는 있어요. 소유지향, 그러니까 뭐 물질지향, 뭐 탐욕, 뭐 욕망, 뭐 이런 식으로 이기주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유지향, 발전지향, 풍요지향 이런 거에 대한 그 논의는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소유냐 존재냐라고 했을 때 존재라고 하는 말은 그다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진 않죠. 그러니까 소유하지 않는 게 존재냐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 이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유는 물질을 소유한다라는 게 가식으로 보이잖아요. 사물을 소유한다, 물질을 소유한다. 근데 존재는 뭐 이 에리 프롬의 말에 의하면은 인간의 체험을 통한 내면적인 뭐라고 할까, 뭐 인간성 향상이라고 그럴까요, 인간성 제고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소유가 사물을 통한 욕망의 충족을 지향한다면 이 존재는 어떤 인간의 주체성, 능동성, 생산성, 자발성 이런 것을 통해서 내면적인 어떤 정신적인이라고 하는 물질과 정신 이렇게 꼭 구분하기 힘들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나 어쨌든 존재는 소유의 대상이 되는 물질, 사물과는 좀 더 유리되어서 그런 경향보다는 인간이 주체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좀 더 충실하고 자신의 삶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러면서 그런 어떤 그 소유로부터 물질로부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존재로부터 어떤 창조성, 생산성 이런 걸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사실 구체적으로 뭐가 좀 명확하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이야기가 이제 두 가지 제목에서 책 제목에서 근데 뭐 책 내용을 보면 이 에릭 프롬 책은 대부분이 1, 2, 3부로 구성이 되는데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1부에서는 소유와 존재의 뭐 의의라 그럴까? 그 개념의 뜻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쭉 설명이 되고 2부에 오게 되면 2부가 좀 더 본격적인 논의인데 이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이라고 하는 삶의 두 가지 대조적인 양식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특히 이제 에릭 프롬의 독특한 사회심리학적 개념인 사회적 성격이라고 네.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이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내용이 풍부하게 논의가 되고 3부에 가게 되면 이제 소유 양식을 지향하고 그 존재 양식으로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야만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어떤 조건 또는 바꿀 때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제도적인 장치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이지 좀 더 실천적인 구체적인 그 제도적인 비전을 제시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뭐 소유냐 존재냐 하는 그 책 제목에서도 읽혀지듯이 대단히 그 핵심적인 두 대조적인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책을 계속 조금 회의가 드는 것은 과연 이 두 가지로 딱 나눌 수가 있느냐 우리의 삶을 네. 둘 다 갖고 싶죠. 둘 다 진짜 사실은 그런 욕심이 또 있는 것이고 실제로 제가 뭐 지금까지 살아온 느낌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에릭 프롬도 저는 무소유 같은 건 이야기 하잖아요. 법정선님도 무소유라고 하는 책 제목을 달았지만 네. 뭐 아무 소유하지 않는 그런 의미의 무소유를 주장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주 불필요한 어떤 그 과잉 소유, 소유 과잉을 이제 경계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에릭 프롬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기 삶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소유, 기본적인 소유, 우리 요새 말하는 기본소득, 네네. 뭐 베이직 인컴이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되죠. 최소 소득, 뭐 최소 연수 이런 어떤 기본적인 삶의 보장은 인정되는 범위 위에서. 네. 그러니까 완전한 무소유가 아니고 소유를 다 버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는 언제나라고 한다고 해서 소유 노, 존재 뭐 예스 이런 식의 어떤 양단 구분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기본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기본소득을 비롯해서 어떤 그런 소유, 최소한의 소유는 인정이 돼야 된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필요한 과도한 소유, 과잉 소유는 우리들의 어떤 존재, 우리들의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주체로서의 존재성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에릭 프롬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하여튼간에 뭐 그렇게 구분해도 어느 정도냐 예를 들어 이 기본적인 소유가 어디까지 인정될 것이냐는 게 또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고 그렇죠. 또 존재 지향이라고 해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예를 들어 창조적인 뭐 예술가들 같은 사람들, 창조적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보다 명확하게 존재 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반 시민의 경우에 일반 직장인의 경우에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월급쟁이에서 돈벌이를 하는데 그럼 나는 그러면 소유지향적인 인간이냐? 내가 월급쟁이, 내가 직장생활하는 내가 존재지향적인 어떤 삶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장을 꼭 나와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고민할 여지가 있는. 사실 구체적으로 에릭 프롬이 그 마지막 제3부에서 어떤 그런 소유지향을 버리고 존재지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 또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어떤 여건으로서 뭐 어떤 특히 참여적인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요구들을 뭐 참여 사회, 참여 민주주의, 뭐 참여 시장주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일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 조금 그 회의를 하면서 읽을 수밖에 없는 책이에요. 네. 그래서 이 책이 결국 이제 미국에서 에리 프롬이 사실 그 전에 쓴 책들, 특히 사랑의 기술, 좀 번역에 좀 문제가 있는데 디아도 러빙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60년대 말이죠, 60년대 초죠. 그런데 이 뭐 건전한 사회라든가 희망의 혁명 같은 것도 상당히 독자들이 많았는데 이 책은 소유의 존재라는 책은 미국에서는 그다지 많이 팔리지 않았어요. 반면에 유럽에서는 꽤나 많이 팔리고 일본이나 한국에서 굉장히 독자들이 많이 읽은 아마 에리 프롬 책 중에 한국에서도 사랑의 기술과 함께 이 소유의 존재냐가 제가 아는 바로는 한 10대 번역 다른 번역이 나올 정도로 그만큼 아마 그건 이제 저작권 문제가 그때 별로 아주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아무튼 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소유와 존재냐를 어떻게 뭐 읽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조금 이제 우리가 또 다시 논의를 할 필요가 있고 아무튼 그 책이 쓰여진 어떤 배경 또 그 책의 기본적인 구조, 그 책의 기본적인 취향 이런 건 이제 뭐 그 정도로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고 조금 말씀 나눠가면서 또 얘기를 전개시켜보죠. 선생님은 읽으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교수님 이제 또 말씀드리면서 그런 주제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해 보는 거.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자기 일상을 돌아보는 그런 이제 힘 이런 건 충분히 그렇죠. 예. 저도 사실 이걸 보다가 소유나 존재 이런 개념이 지금은 약간은 좀 어느 정도 이 카테고리들이 좀 상식화된 것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하도 워낙 고정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읽으니까 다시 또 뭔가 또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또 뭐 반성도 하게 하고 그런 여전히 힘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버릴 뭐 이렇게 그 마음의 자세가 있는가 뭐 이런 것 중간에 하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저도 이제 이게 뭔가 탁 막히면서 내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거리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가 완벽하게 없다면 완벽하게 존재적으로 살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약간의 좀 이렇게 대립 개념으로 두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유를 많이 가지면 그게 소유라는 게 약간 그 소외,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렇게 소외되는 그리고 이웃을 소외시키는 그런 것을 좀 소유의 개념으로 보니까 그게 다 없으면은 전적으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소유가 하나도 없다면은 100%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게 되니까 좋은 건데 그래서 그게 그렇게 좋은 거라면은 나한테 그런 의지가 있는가를 생각을 오늘 오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왔거든요. 이게 나한테 던져주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유기인의 그 소설이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소설은 그 상황을 전제해서 한번 펼쳐본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 그때 왜 이렇게 가난하게 했을까 그렇게 이제 재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난한 상황에서 같이 있고 같이 이제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 삶에 대한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하면 그 문제 제기의 어떤 강력한 그런 게 이제 저도 느껴졌고요. 여기서 보면 시대적 배경이 산업사회에서 너무 물질을 추구하다가 너무 피로해진 거죠. 자기의 소유,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가 너무 약화되고 비인간화되어 가는 것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절규를 다 모아서 이렇게 일어나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리프롬의 책이 가지는 다른 잠깐 뭐 차별성이랄까 그런 거라면은 뒤에 물론 이제 제도의 개선, 시스템의 문제 이런 게 나오지만 그래도 굉장히 심리학자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그 개인의 어떤 양심과 필요, 존재적인 욕구, 존재로 살고자 하는 그 요구를 이제 좀 이렇게 확대했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을 좀 건드린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공감을 끌어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개인은 사실 개인의 어떤 의지랄까 자발성이랄까 능동성이랄까 이런 것을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사회과학에서조차도 인간보다는 제도나 시스템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은 결국 이기적인 믿을 수 없어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필요해 이렇게 모든 것을 이제 그쪽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환원시켜 버리는 경향에 대해서 한 개인이 이제 정말 그 내적인 어떤 결단, 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나를 위해서만 그 물질을 위해서는 살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좀 촉구하는 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사회에도 이제 참여하고 다 맡기지 않는 거죠, 그냥. 네. 관료주의나 시스템에 다 맡기지 않고 책임 의식을 가지고 또 이웃을 돌보고 베풀고 뭐 자기 희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나한테 말하듯이 한 개인의 어떤 양심에 이렇게 양심을 촉구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진짜 프롬의 성숙함, 인간에 대한 존중 그런 걸 저는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 리프롬을 이제 뭐 비판적 휴머니즘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또 뭐 저는 개인적으로 리프롬은 대단히 아나키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저는 보는데, 아무튼 그 에릭 프롬이 살았던 70년대 초반,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소련, 아직 소련이 해체되기 전이었죠. 이 사회주의나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제 에릭 프롬이 거부를 하고 제3의 길이라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다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자발성을 강조하는, 그리고 창조적인 어떤 거 참여를 존중하는 이런 입장을 취한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에릭 프롬 자체 사상이 그런데, 근데 이 소유의 존재자라고 하는 것을 그 에릭 프롬이 특히 1부, 2부 같은 데서 상세하게 분석하는 논의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타주의와 이기주의 이런 얘기도 나오죠. 소유는 대단히 그 경쟁적인, 그죠? 또 이기적인 뭐 이런 입장. 반면에 그 존재는 이타적인, 또는 뭐 연대적인 뭐 이런 어떤 삶의 양식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뭐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논점이기도 한데, 뭐 그런 어떤 대조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소외와 연대, 뭐 여러 가지 이제 구분이 이제 가능한 그런 개념들인데,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에릭 프롬과 함께 에릭 프롬이 얘기하는 그 이타주의와 이기주의 또는 소유와 존재의 그러니까 에릭 프롬은 주로 이 인간이 소유 개념에 빠져들게 되었다라는 것은 16세기, 17세기에 이제 그 산업화, 소위 그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그러니까 소유라고 하는
소유 중심의 어떤 인간 삶은 기본적으로 사회 체제로서는 이제 자본주의가 직결된다는 이야기죠. 네. 근데 에리 프롬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등장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기본적으로 소유와 무관하지 않다. 네. 이렇게 봐요. 네.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 20세기 후반까지의 인류 역사가 적어도 15, 16세기 이후에는 물질 중심, 소유 중심이었다. 그런데 이 에리 프롬이 주로 이제 존재 양식, 존재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구약, 기독교의 신구약 성서와 불교를 이야기하죠. 근데 그 신구약, 구약 성서는 뭐 이미 기원 훨씬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가난한 소유를 멀리해라. 신약에서도 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뭐 그런 식으로 물질적인 어떤 그런 욕망의 추구에 대해서 굉장히 견제하는 이런 입장을 취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 역사학자들 또는 인류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이미 그런 그 소유 지향, 이기주의적인 물질 지향은 또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계급이나 뭐 독재나 폭력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한 1만 년 전에 농경사회가 성립이 되면서부터 그것은 이미 시작되어 왔다. 그게 15, 16세기의 자본주의가 보다 본격적으로 발전되면서 그런 것들이 강화된 건 사실이지만 이미 이기주의적인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농경사회, 뭐 제가 굳이 예를 안 들어서 최근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 같은 책에 보게 되면 농업혁명은 인류 최대의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농업혁명에 의해서, 그러니까 농업혁명 이전에 수렵 채취 사회에서는 인간이 평등하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서로가 협조하고 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정착을 해서 농경 생산을 함으로써 생긴 여러 가지 어떤 이 생산물의 잉여 상태라 할까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계급이 생겨나고 지배관계가 생겨나고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리 프롬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유발 하라리나 또는 뭐 그런 어떤 그 제레드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최근의 분석들을 보게 되면 에리 프롬이 말하는 이 소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본주의 사회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 전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서 더욱더 그게 강화되었다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존재 양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에리 프롬이 말하는 중세적인 또는 뭐 고대적인 그런 차원보다 더 멀리 수렵 채취 사회까지 가야만 존재 양식이 가능하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좀 그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